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불기둥을 세울 줄 알았는데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초반 3% 가까이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들쭉날쭉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촘촘하게 전략 세워보신다면 조금은 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금리 발작 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최근의 금리 상승과 연준의 대응책 미리 점검해 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옵트론텍 2021년 최고의 해라는 매수 리포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치기 시간에는요. 닭고기가 생각나는 브랜드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금리 발작 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국채금리 변동과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참 많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 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니 해도 그 채권 금리의 방향성일 것이다라는 점. 채권 금리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상당 부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사실상 상승 주도했었죠. 기술주들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급락 또는 그 하방에 대한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그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상당 부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시장 내 돌아다니는 유동성의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 연준, 즉 통화 당국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스케줄 그리고 발표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개최를 하는 그 시사 토론회에서 파월 의장 의견 발표 예정에 있다는 부분 꼭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 16일과 3월 17일 FOMC가 열린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과연 최근 급등하고 있는 미국 특히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두 가지입니다. 물가와 고용에 대한 안정.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물가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고용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물가 당연히 디플레로 빠지지 않고 상승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돈을 계속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초과 인플레가 나타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예상된 바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FOMC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 3개월 전이죠. 목표 인플레이율을 다소간 좀 완화하는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의 도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설사 단기적으로 2%를 넘는다 하더라도 중장기 목표치, 소위 말하는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의 도입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의 압박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부분으로 이미 그들의 어떤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놨다라는 점. 이 교재는 이미 ATI를 도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 쪽에 지금 현재는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그 시장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을 과연 FOMC 그리고 연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 경기의 회복을 같이 동반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이 마르지 않게, 유동성에 훼손이 있지 않게 계속해서 경기의 회복을 이끌어 가느냐가 그들의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의 목표 부분이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금리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안정화 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 미국 연준의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1.6%를 넘나들던 그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 최근 고점을 찍은 부분이 1.614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1.39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 외에는 1.36대까지 다시금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소간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발작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 중에 아직까지는 FOMC가 연준이 확실하게 그들의 스탠스를 발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의 상황에서 금리 발작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달 FOMC는 일단 3월 16일과 3월 17일에 진행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마도 시장 내 금리 발작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에 따른 기술주들의 변동성 부분 계속해서 유념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의 금리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당면 과제인데 그 금리 수준을 유지함에 있어서 경기 회복의 동반이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점. 과거에 통화 정책에 어떤 그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진행을 해왔었던 테이퍼링, 텐트럼이 그 가장 중요한 예일 것 같은데요. 2013년이 되겠습니다. QE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그 자산 매입, 시중의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면서 실질적인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었고 그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머릿속 그리고 FOMC를 구성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머릿속에는 금리 발작을 제한하고 그리고 텐트럼도 제한하면서 경기 회복을 동반해서 촉진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장에 알려진 바와 같이 FOMC 3월 16일, 3월 17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IOER.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과 지급 중기금에 대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뜻. 먼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뜻 알아보게 되면요. 장기채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장기채를 매입을 해서 시중에 장기채의 금리를 안정화시킨다는 얘기겠죠. 단기채를 매도한다. 단기채를 매도한다라는 얘기는 단기채를 시장에 더 풀어서 금리를 어떤 그 안정화 유도하겠다라는, 결국은 장단기 금리 격차를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기채는 매입을 하고 단기채는 매도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 테이퍼링을 실시했었던 2013년도와는 달리 현재 시중에 풀고 있는 돈의 양에 대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간 상쇄하면서 매입과 매도, 매수와 매도가 서로 상쇄하면서 자산 규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 자산 규모의 유지는 유동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 결국은 테이퍼링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 장단기 금리 격차의 어떤 그 역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두 번째 IOER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단기 금리, 그러니까 RP랄지 그리고 지급준비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한 1% 내외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급준비율을 넘어서는 단기 자금을 미국의 은행이 보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연준에 대해 중앙은행의 이자를 은행은 지불해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내에 자금의 인출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유동성을 오히려 확대한다. 단기 유동성을 오히려 확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발 금리 발작 우려감은 아직은 안심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 지난밤 미국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금리 부분은 다소간 안정 상황으로 들어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아마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그 하원 의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결국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점. 하원 의결과 상원 의원을 통과해서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1.9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집행이 된다라면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중에 금리 상승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점. 결국 양날의 칼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 부양책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미 연준에서는 금리 상승은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을 유동성의 훼손 없이 어떻게 금리의 안정화를 도모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3월 16일, 3월 17일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결국은 환율 변화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밤 미국 달러 인덱스가 하향 한 0.3포인트 정도, 90.3 정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환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 변화에 있어서 국가 간 금리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환율로서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금리 격차,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느냐 확대되게 되느냐,
아니면 유지가 되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은 자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0.5%로 미국의 금리가 0.5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이전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면서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거꾸로 안정이 된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 경로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100원대로 하향 안정화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제 1,120원을 넘어서는 그런 마감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금리의 어떤 그 변동성이 환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금리의 어떤 그 안정화 정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어떤 힌트는 환율 시장의 안정성이 것이다라는 부분. 꼭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이러한 금리의 변동성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올라타고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인버스 투자랄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오히려 변동성의 상당 부분 조심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지 이를 전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큰 그림에서의 경기 사이클 관점으로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하는 업종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나 5G, 운송 원자재. 근데 이 중에서 IT 기술주들이죠. 반도체, 배터리, 5G. 이런 부분들. 일단 금리 변화에 따른 다소간의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조금은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고성장 본궤도 금리 변동성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전자결제에 대한 관심,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성장 본 궤도로의 진입이다라는 상승 사이클 관점에서의 접근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백신의 추가 개발 그리고 지난밤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는 미국 성인 모두 다 접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어제 한 2만 5천 명, 한 3만 명가량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동안 가장 크게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 카지노랄지 면세점이랄지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좀 편안한 마음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과 이에 따른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연준의 정책들 그리고 이와 함께 작전들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시장 내 핵심 재료 먼저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호재성 재료 두 가지, 악재성 재료 한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호재성 재료, 경기 부양책이 이제 곧 임박이 되었다. 두 번째는 그 존슨앤존슨의 백신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청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악재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리, 시장 금리의 변동성 부분이 된 이것인데 아직 지난밤 미국 좀 국채 금리가 안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 주식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점. 일례로 지난밤 미국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5%, S&P 지수 0.8%, 나스닥은 오히려 더 큰 1.7%가량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금리 변동성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국채금리의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불안은 계속되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 애플이 2.2%가 하락을 했고 전기 테슬라가 880달러에 달하던 테슬라가 어느덧 66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는, 지난밤에는 4.5%의 하락. 니오, 중국의 테슬라 경쟁 업체죠. 니오 ADR인데요. 60달러를 넘어서던 니오의 ADR 가격이 지금 현재 44달러까지. 특히나 지난밤에는 13%의 급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전히 기술주 변동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기술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다양한 리포트가 최근 들어서 속속 발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여전히 큰 실망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큰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경기 부양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뒤따라서 나타나는 시장 금리의 변동성. 근데 파월 의장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내일 연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3월 16일, 17일 FOMC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기는 계속 회복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 금리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의 생각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추가 백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경제 봉쇄의 해제 가능성, 그리고 자가격리의 완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국제 여행과 관련해서 조기 재개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리는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 가지, 호재 두 가지와 악재, 우려사항 한 가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점, 친환경, 원자재, 그리고 운송, 여기에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내구 소비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 미국 역시 방점을 취하고 있다. 그 소비는 분명히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내구 소비재에는 가전과 자동차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존슨앤존슨까지. 미국 같은 경우 5월 이내에, 우리도 최소한 가을 이전까지는 그 전 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최대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물론 아직 그들의 경기가 개선이 되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백신을 코로나를 극복해서 결국은 국제 여행이 조기 재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 락다운이 해제가 점차 확산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발작의 우려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의 변동성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 차원의 변동성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 부분이 아니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한다. 그렇다면 굳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매도하고 나올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안한 마음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반도체와 5G, 전기차, 자율주행, 전자결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큰 그림에서 단기적으로 일비하시는 투자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특히나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시장 접근 상당 부분 바라보시는 것이 오히려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이와 함께 우리 시장 대응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옵트론텍 2021년 최고의 해라는 매수 리포트 들고 나오셨는데요. 자, 이 리포트 어떻게 분석하고 또 판단을 해봐야 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포트 전기 전자업종 스몰캡 리포트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한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한 리포트를 스몰캡 리포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월 달에는 제가 한번 또 한 주 동안 폴더블 폰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스몰캡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한 업체 중 옵트론텍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옵트론텍 현재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2021년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딱 크게 띄우는 리포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1년도를 최고의 해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증권의 연구원님께서 이 옵트론텍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고 계세요. 20년도 10월 23일 리포트 목표 주가 10,000원, 그리고 20년도 11월 18일 동일하게 목표 주가 10,000원, 그리고 올해 새해가 되어서 21년 1월 달에는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상향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왜 목표 주가를 상향했을까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연구원께서 동일한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추적 관찰하면서 오고 있는 리포트 한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21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갤럭시 S21의 출시 그리고 그 출시된 S21 안에 폴리드 줌 카메라 부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폴리드 줌 카메라에 대한 렌즈
프리즘인데요. 프리즘 부품뿐만 아니라 광학 필름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21년도 이 성장성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트론텍의 광학 필름 동반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갈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옵트론텍에서 폴리드 줌 카메라에 들어가는 프리즘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을 732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분기 매출상 최대로 잡고 추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2013년도 최고 실적을 내었는데 그때의 PER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 1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폴리드 줌 카메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리즘 부품 과연 옵트론텍만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S21에 프리즘 부품 당연히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의 확장 그리고 화웨이의 제재로 인한 삼성전자 반사 수혜 그에 따라서 옵트론텍도 삼성전자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또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평균 공급 단가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렌즈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 옵트론텍이 납품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 부품은 평균 공급 단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마진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마진율로 인해서 매출 상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납품하고 있는 이 프리즘 부품이 아직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볼 때에 이 옵트론텍에 대해서 2021년도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18% 성장한 약 255억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 수준이 2013년도 이후 최고 영업이익 달성 예상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폴리드 줌 카메라는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을 낼 때에 그 애플의 부품으로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을 이제 채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12월 16일, 17일 동안 관련된 업체들, 부품주들이 굉장한 수혜를 보고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시장에서 시끌벅적할 때에 그러한 섹터나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의 기술력 그리고 매출, 성장성 등이 마음에 들었고 내가 봤을 때에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차분해졌을 때에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21년도 반짝하고 사그라들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역성장률을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 시장하는 성장성을 보일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까지도 바라봐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추적 관찰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하게 옵트론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리포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2월 1일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옵트론텍에 대한 탐방 보고서, 목표가를 산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기업을 탐방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2021년 주가를 견인할 세 가지 요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의 폴리드 줌 관련한 채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폴리드 줌 중에서도 옵트론텍인가? 지금 보시면 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되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고 있는 폴리드 줌 모듈을 삼성전기, LG이노텍, 자화전자에서 납품을 하고 모듈을 조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업체 모두 다 폴리드 줌 모듈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 부품은 옵트론텍과 협력하고 옵트론텍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플뿐만 아니라 중저가 보급형 폰에서도 폴리드 줌 모듈을 채택했을 경우에 결국 세 가지 업체, 삼성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모두 프리즘은
옵트론텍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출에 있어서도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평균 단가, 마진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 렌즈 시장인데요. 차량용 부품이라고 하면 자동차는 인간, 사람의 생명, 목숨과도 결부가 되는 안전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부품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의 차량용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옵트론텍이라는 이야기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이쪽에서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환경에 변형이 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리로 된 글라스 렌즈에 집중하고 있고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옵트론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렌즈의 매출액이 20년도에 30억이었다라고 합니다. 21년도 100억 원, 22년도 200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차량용 시장에서도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주 경쟁사들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 지금 차량용 렌즈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쟁사가 적기 때문에 장기간 공급사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에 또 하나 들어가고 있는데요. 라이다 모듈에 렌즈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하지만 난 테슬라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시대의 한 축은 라이다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다 모듈 안에도 옵트론텍의 렌즈가 공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를 통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그 렌즈 공급에 있어서 21년도 약 400억 원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향 매출과 국내 자동차 라이다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까지 합해진다면 이 기업의 매출 신장, 영업이익 신장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보고서를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21년도에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리즘, 그리고 자동차 렌즈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자동차 라이다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 함께 본다면 2021년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두 보고서 모두 2021년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수요일에는 이 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향후 주가 추이까지도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장기 추세선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저위험 구간은 어디인가? 장기 차트상, 추세선상 이 구간이 저위험 구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2020년 12월 17일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하는 차트에서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끌벅적할 때보다는 조금 조용해질 때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20년도에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19년도 대비. 하지만 21년도에는 2,600억 원으로 19년도를 넘어서고 2013년도 최고 매출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매출액은 약 30%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약 25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나 여타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상회하지 않을까 전망되는 보고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는 약 45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21년도 최고의 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이끌 성장성을 꼽으라면 굳이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납품하는 납품처가 애플,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끌 미래를 이끌 성장성, 이 기업들로 우리의 제품이 부품이 납품됩니다라는 이야기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옵트론텍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옵트론텍 종목 리포트 2가지 들고 나오셔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좀 이 장기 추세의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2달간 좀 계속 빠지는 모양새라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그간 과한 이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이다라고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추세가 좀 꺾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2012년 16일, 17일 양일간 나왔던 뉴스가 애플에서 폴리드 줌 카메라 채택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주가들이 조금 많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날 16일, 17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끌벅적하게 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모멘트에서 말씀드리는 저위험 구간대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수많은 섹터와 종목들 중에 구분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서 기다리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이 빠르고 트레이딩이 빠르신 분들은 그때 바로 들어가서 15,000원 권역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장기 추세선상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데, 지금 조금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애플과 현대차 이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2달, 3달 정도의 조정을 거쳤고, 국내 증시의 지수 조정도 연일 지난주 내내 조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는 하방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많아봤자 8,000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2가지의 장기 추세선상 하단부가 어느 정도 다져질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윗부분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현 가격대인데요. 9,000원, 9,100원, 9,000원 권역대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8,000원 권역대에서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9,000원으로 다시 회귀할 때 접근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수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되돌림이 나올 때에, 하지만 그 수급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강한 반등이 나와서 9,000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도 좋겠다라는 정도로 하방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전략 들어봤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저희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도 바로 한번 좀 던져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하림, 대동 스틸, 재롱전기가 되겠는데요. 자, 하림 같은 경우는 하림 그룹 계열의 하림 닭고기, 하림 치킨 업계, 그다음에 하림 사료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국내 닭고기 시장의 선도 업체다. 우리가 집 가정에서 치킨을 배달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닭은 하림에서 나온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걸 할인 고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이 좀 발생하겠죠. 종란에 생산할 때부터 부화시키고, 그다음에 사료도 생산하고 사육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 부화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수직 통합을 해서 원스톱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3월에 사료 업체인 그린바이텍을 좀 흡수 합병하면서
이 사료업체 부분에서도 제조, 가공 부분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계속해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옥수수라든가 뭐 대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뭐 추세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또 미국 재금리를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곡물 가격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사료주라든가 그다음에 육교주 이런 또 그다음에 돈육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열연 제품의 지정 판매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뭐 조립금속, 뭐 조선 등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후판을 절단 가공하면서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조선업종에서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데가 조선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산 쪽에서도 지금 조선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과거에 다시 한번 영광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구리라든가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남북 간의 관련에 있어서 독일부 쪽에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코로나 이후에 또 북한과의 그 개별 관광을 좀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철강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가스관 쪽 관련해 가지고 조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남북 간에 뭐 러시아 간에 가스 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 쪽에서는 뭐 남북 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선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재롱전기가 되겠는데, 뭐 재롱전기 같은 배납기라든가 뭐 배폐기, 뭐 GIS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도 변압기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지금 철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의 뭐 70조 원 이상의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선이 이제 열리게 펼쳐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 쪽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철도 관련된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정치 테마로서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함께 던져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하림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하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그 시장에서 좀 보면은 사료주라든가 그다음에 농협주라든가 그다음에 육개주 이런 종목들이 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하림이 좀 실적을 좀 봤을 때 지난해였죠.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재작년에 2019년도에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국자로도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배달업체, 배달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업체들이 가장 특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은 뭐 어제 종가가 2,850원이었는데 매수가는 2,810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200원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2,79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할인 매수가 2,810원, 목표가 3,200원 잡아주셨고요. 자, 오늘도 개장 후에 제가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리포트부터 또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작전 잘 세워봤으니까 오늘장 또 실전으로 대응을 해봐야겠죠? 잠시 후에 실전 트레이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영하 2도, 강릉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많은 눈이 내린 강원권은 추위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또 축사 및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지만 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영하 5도, 울진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에는 6도에서 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바람의 양이 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적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등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 전해상과 남해 일부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돼 전라동과 경상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